이 남자는 도시의 모든 마피아 보스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집,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고 후회할 만큼 오래 살지도 못할 도박 중독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천샤오는 그들 모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 그는 2천만 위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전부 음식에 쓸 예정입니다. 미친 소리 같죠?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천샤오는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능력, 무한한 음식을 저장할 수 있고 절대 썩지 않는 아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달 안에 폭염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돈과 재산은 완전히 쓸모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음식과 물뿐입니다. 유명인, 억만장자, 그 어떤 것도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 한 병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샤오는 이전처럼 끝나기를 거부합니다. 전생에서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이 닥쳤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네, 그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는 이곳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전부 사기 위해 곧장 가게로 들어갑니다. 전생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이런 간식을 사 먹을 수 없었고 대신 류완칭이라는 여자를 위해 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은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가게 직원과 손님이 그의 옷차림을 비웃을 때 천샤오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는 모든 품목을 10개씩 주문합니다. 그 여자는 만약 그가 돈을 낼 수 있다면 절을 하겠다고 내기를 겁니다. 우리 주인공은 2천만 위안이 넘는 은행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는 100만 위안의 가게에 모든 재고를 사고 현장에서 30만 위안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천샤오는 자신을 비웃었던 한 명을 제외하고 가게의 모든 여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사줍니다. 이로 인해 그 여자는 내기를 이행해야 했고 바닥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합니다. 나중에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 주인공은 그의 비장의 카드를 드러냅니다. 그의 초능력인 공간 포탈이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공간은 물건들을 영원한 정지 상태로 유지시켜 다가올 재앙의 50도 폭염 속에서도 아이스크림이 얼어있게 합니다. 그가 안전가옥에 필요한 무기와 에너지 비축량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동안 전화가 울립니다. 류완칭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전생을 고려할 때 천샤오는 이 전화를 불운의 징조로 여깁니다. 화면에 류완칭이라는 이름이 뜨자 천샤오는 쓰라린 기억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이 여자를 위안의 원천으로 여겼지만 곧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명의의 고급 콘도를 요구하고 88만 위안의 신부값을 위해 조상의 집을 팔라고 우리 주인공을 압박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대재앙 동안 더 강력한 후원자에게 빌붙기 위해 배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인공이 온전하게 죽지 못하도록 그를 원자재로 팔아넘겼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전화를 받습니다. 류완칭은 즉시 평소처럼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암호화폐로 큰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새거 10개를 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그녀를 완벽한 장기말로 만듭니다. 천샤오는 그녀에게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명에 대한 5%의 수수료를 제한합니다. 그녀는 현재 5천 위안에 늙은 남자를 접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 한 번으로 5만 위안을 벌 수 있다는 전망은 거절하기에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천샤오가 감히 자신을 속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하지만 그가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움직이자 우리 주인공은 생존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억만장자들을 위한 방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건축가를 만납니다. 다가올 재앙이 극심한 더위와 사회 붕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은 극단적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외벽을 3m 두께의 방탄 등급 콘크리트로 두껍게 하고 창문에는 3m 보안 유리를 장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독립 발전기와 군용 등급의 공기 정화 시스템을 주문합니다. 72시간 산소 공급과 물 재활용 장치를 갖춘 자급자족 생태계를 고집합니다. 건축가는 천샤오를 편집증적인 호구라고 생각하지만 100만 위안의 계약금에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를 부추기며 잔금은 그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끝나면 현금으로 바꿀 마지막 수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천샤오는 요새가 보호 없이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음식과 약은 사재기하기 쉽지만 총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스위트 소스로 알려진 암시장 상인에게 연락하고 저녁 8시 약속을 위해 붐비는 구역으로 향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불량배들에게서 도망치다가 갑자기 그에게 부딪히면서 약속은 중단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자기들 구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알아봅니다. 리위위였고 이런 곳에 그녀가 나타난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리위위가 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명은 방망이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우두머리 불량배가 돈을 요구하고 부하가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하자 천샤오는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불량배들은 이 방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명이 주먹을 치켜들고 천샤오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피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인공은 남자의 손목을 꺾고 장타를 날립니다. 이 폭력은 홀로그램 시스템 알림, 즉 적의 공포와 분노를 먹고 사는 부정적 감정 수학 시스템을 발동시킵니다. 우리 주인공은 전생에서는 이 힘을 가지지 않았기에 놀랍니다. 다른 불량배가 리위위를 위협하자 커다란 나무 판자가 떨어져 그를 기절시킵니다. 열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뛰어내려 그 무리를 비난합니다. 천샤오와 새로운 남자는 동시에 움직이며 불량배들이 땅에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막고 발차기를 날립니다. 공격자들이 도망치자 시스템은 우리 주인공에게 공간 저장소 확장을 잠금 해제할 만큼 충분한 공포를 수확했다고 알립니다. 리위위는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천샤오는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떠나고 열대 셔츠를 입은 남자와 그를 남겨둡니다. 이 남자는 암시장 상인인 무창입니다. 암호를 교환한 후 이는 시스템에 더 많은 어리둥절한 감정을 생성하게 되고 무창은 그를 개인실로 안내합니다. 안에서 상인은 러시아제 권총을 꺼내 보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전문가처럼 총을 검사하자 무창은 우정의 가격을 제안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소음기, 보증, 그리고 무료 탄약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상인을 좌절시키고 시스템은 그로 인한 심적 고통과 충격을 수확합니다. 마침내 천샤오는 돈을 이체하여 그의 무기고를 완성합니다. 무기를 확보하자 우리 주인공은 빚을 청산하러 움직입니다. 그는 류안칭을 고급 호텔에서 만나는데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녀는 그를 따라 사채업자 장양과의 만남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투자 형식이라고 믿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고 그 빚의 유일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장양이 그녀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하는 동안 천샤오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안전가옥 잔금을 치렀습니다. 건축가는 이제 집이 군사 표준으로 보강되어 열과 폭발에도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방송이 태양 플레어와 폭염을 경고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창가에 서 있습니다. 하늘이 빛나기 시작하자 그는 무기를 점검한다. 세상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재앙은 지구의 전리층을 교란시키는 태양 플레어와 함께 시작되어 전 세계 기온을 치명적인 45도까지 끌어올린다. 뉴스 앵커들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천샤오는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기온 급등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밖의 열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이 공포는 편의점 주인인 리다프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공황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그는 확성기를 들고 물과 전기 배급에 대해 외치며 이웃들을 사재기, 광풍으로 몰아넣는다. 이 재난을 음모로 여기고 나중에 자기 집에 들르면 할인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조종하려 한다. 군중의 절박함 덕분에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가게에 들어서자 리다프는 그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한다. 그는 주인공의 멱살을 잡고 가게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운다. 가게 주인은 그를 거지라고 부르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모습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촬영한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인을 빤히 쳐다본다. 판을 뒤집기 위해 천샤오는 50위안에 팔리는 감자칩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게 혹시 열사병 특효약이라도 되냐고 묻는다. 이 말에 가게 주인은 격분한다. 이 상호작용으로 부정적 감정 수집 시스템이 발동된다. 홀로그램 알림이 나타나자 주인공은 이 남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자신의 공간, 저장고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천샤오는 몸을 기울여 가게 주인의 얼굴에 어둠이 서려 있다고 말하며 그의 실제 증상인 불면증과 식은땀을 증거로 들어 신장 결핍이라고 조롱하며 리다프는 진단한다. 잠시 멍해 있다가 분노를 터뜨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사탕값으로 동전 하나를 바닥에 던지고 걸어나간다. 이 행동은 시스템이 수집할 엄청난 분노를 생성한다. 밤이 되자 우리의 주인공은 그 포인트를 사용할 준비를 마친다. 그는 에너지를 사용해 자신의 포털을 200세제곱미터 확장하고 어둠을 틈타 편의점으로 돌아간다. 천샤오는 자신의 공간 포털을 열어 모든 선반의 재고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 다음날 아침, 열기가 너무 심해 새들이 나무에서 죽어 떨어진다.
리다프가 도착했을 때 그는 가게 내부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재고를 잃은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빠진다. 요새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은 모니터로 가게 주인이 무너지는 영상을 보며 탄산음료를 마시며 시스템은 시원하게 지낸다. 계속해서 그 불행을 양분으로 삼고 세상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의 힘은 강해진다. 밤새 편의점을 털어버린 후 천샤오는 모여든 군중 속에 서서 그 여파를 지켜본다. 가게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자 리다프는 방 중앙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치솟는 더위에 이미 신경이 곤두선 이웃들은 가게 주인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강도 사건을 자작했다고 추측한다. 몇몇은 귀신이 들렸다고 속삭이며 공포와 의심을 증폭시킨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은 부정적 감정 수집 시스템에 꾸준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순간을 이용해 목표물을 더욱 자극하기로 결심한다. 천샤오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그 남자의 폭리적인 가격 책정을 상기시키며 감자칩이 금으로 만들어졌냐고 조롱하듯 묻는다. 이 대치 상황은 가게 주인에게 이전의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을 촉발시킨다.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리다프는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덮기 위해 주인공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증인들 앞에서 내기를 제안한다. 만약 그의 집을 수색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가게 주인의 비상 발전기를 갖기로 한다. 천샤오가 여전히 만만한 상대라고 믿는 남자는 내기를 받아들이고 이웃들을 고급 건물로 이끈다. 집에 들어서자 군중은 우리의 주인공이 숨겨왔던 부에 경악한다. 리다프는 미친 듯이 집을 뒤지며 옷장에서 옷을 내던지고 고급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확인한다. 그는 심지어 금고까지 열어보지만 훔친 감자칩 대신 금괴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영원한 정지 포털 안의 물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색은 완벽한 실패로 끝난다. 상인은 패배감과 창피함에 휩싸인다. 특히 주인공이 마룻바닥 밑을 확인해보라며 쇠지렛 대를 조롱하듯 건넸을 때 더욱 그랬다. 상인이 내기를 농담으로 치부하려 하자 이웃들은 그의 정직하지 못함을 비웃는다. 이 창피함은 다시 분노로 바뀌고 리다프는 천샤오를 공격하려 한다. 전투 경험 덕분에 우리의 주인공은 손쉽게 주먹을 잡아채고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한다. 상인은 즉시 발전기를 옮겨야만 했다. 천샤오는 며칠 뒤 전기 배급이 시작되면 더위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기에 서두르라고 경고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남자가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시스템은 굴욕감과 공포의 폭발을 수집한다. 요새 안으로 돌아오자 공황에 빠진 류완칭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고작 서명 하나 때문에 왜 자신을 쫓아오는지 따져 묻는다. 주인공은 화면을 보며 그들의 빚을 청산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 오션갱은 천샤오가 떠넘긴 빚 때문에 류완칭을 압박하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한다. 영상통화 중에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상처받은 척하는 어조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다. 그는 그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진심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왜 자신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느냐고 묻는다. 주인공이 상처받은 연인 연기를 하는 동안 그는 갱단원들이 예상보다 더 성급하다는 사실에 즐거워한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식사를 준비한다. 그는 그 깡패들이 그녀의 주소를 아는지 묻고 류완칭은 골목길에서 그들을 따돌렸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한다. 그의 식탁을 보자 상황이 바뀐다. 천샤오가 밥 위에 구운 연어를 올린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다. 물자가 부족한 전 세계적인 폭염 속에서 시원한 탄산음료와 신선한 생선을 보자 그녀의 탐욕이 발동한다. 더위에 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지켜보던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이 큰돈을 벌었음이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이 굶주림은 그녀가 연기를 그만두게 만든다. 식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턱을 괴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전술을 바꾼다. 그녀는 어깨끈을 내리며 자신과 함께 지내게 해준다면 그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쇼를 간파한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자기 집에 대해 비밀스러워했고 자신을 한 번도 방문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무시하고 즉시 자신의 아파트 호수를 입력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예전에 그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제는 연어 한 조각을 위해 주소를 넘기고 있다. 그의 평화는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깨진다. 이웃인 왕 아줌마는 손자를 이용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에어컨을 쐬러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한다. 그녀는 이웃끼리 서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천샤오는 기억력이 좋다. 이 여자가 예전에 그와 그의 어머니가 플라스틱 병을 모은다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경비를 불러 그들을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았던 일을 상기시킨다. 이 말에
왕 아줌마는 분노에 휩싸인다. 그녀는 문에 대고 소리치며 그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저주한다. 이 분노의 폭발은 부정적 감정 수집 시스템을 발동시키고 주인공이 에어컨 아래 머무는 동안 분노 포인트를 급증시킨다. 이웃을 처리한 후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막 목표로 눈을 돌린다. 음성 변조기와 새 심 카드를 사용하여 그는 오션갱에게 직접 전화해 류안칭이 새 주소에 혼자 있는 목표물이라고 알린다. 희생자와 포식자 모두를 같은 장소로 성공적으로 유인한 후 천샤오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계획에 그림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지켜본다. 류안칭은 곧 천샤오의 아파트로 이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머리를 정돈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며 아침을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회상하며 편안한 삶이 자신의 권리라고 느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신이 확보했다고 믿는 상황에 만족한다. 이 평화는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산산조각난다. 순종적인 천샤오를 기대하며 미소를 띠고 문을 열지만 장양과 두 부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은 공포로 바뀐다. 보스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오션갱에게 갚아야 할 돈을 요구한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다. 절박해진 그녀는 돈을 빌리고 자신을 속여 서명하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장양은 몸을 숙여 서류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법적으로 빚이 그녀의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는 부하들에게 아파트에서 값나가는 물건을 찾아보라고 명령한다. 깡패들이 그녀의 가구를 부수는 동안 류안칭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곧 우리의 주인공이 와서 빚을 갚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하들이 일하는 동안 장양은 그녀의 소파에 앉아 보석이 든 가방을 들고 있다. 그는 그 물건들이 이자도 안 되는 쓰레기라며 일축하고 이 더위를 뚫고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공황에 빠진 말한다. 류안칭은 천샤오 아파트의 물자와 사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는 받지 않는다. 결국 장양은 인내심을 잃고 그녀를 붙잡으며 천샤오는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일부러 그녀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충격과 무력감에 빠진 그녀는 주인공을 대신 노리라고 소리치며 침실로 끌려간다. 문이 쾅 닫히고 바닥에 남겨진 그녀의 휴대폰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주인공은 자신의 방에 앉아 실시간 영상으로 그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밤이 있다. 되자 패거리들은 일을 끝내고 멍든 류안칭을 침대에 남겨둔다. 장양은 그 물자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라고 요구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는 주인공이 에어컨, 시원한 음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식량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백한다. 이는 보스의 흥미를 자극했고 그는 중요한 목표물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패거리가 요새로 향하기 위해 떠나자 류안칭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 루어시의 고요한 밤 아래 장형은 해양파 행동대원들을 이끌고 목표 건물로 향한다. 왕 아줌마는 복수심과 물자를 나눠 가질 욕심에 길잡이로 그들을 따른다. 그녀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안에 있는 에어컨, 음식, 술에 대해 설명하여 보스의 탐욕을 자신의 악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는 천샤오를 이웃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인색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장형은 그곳을 확보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감사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이미 패배한 천샤오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일행이 문이 달린 입구에 도착하자 장양은 걸음을 멈추고 강화된 외관을 살피며 전문가의 솜씨임을 알아차린다. 금발의 깡패가 문을 부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어올리지만 그의 부츠가 특정 타일에 닿는 순간 고압 전류가 그의 몸을 쓰러지자 다른 행동대원이 도우려다 똑같이 감전된다. 장양과 왕씨는 부하들이 불에 타는 동안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이 광경은 혼란과 충격에 대한 시스템 알림을 유발하고 시스템은 그들의 공포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옥상의 확성기에서 경쾌한 노래가 터져나온다. 패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 두 명의 남자가 문에서 뿜어져 나온 전기 아크에 맞아 뒤로 날아간다. 요새 안에서 주인공은 게이밍 의자에 기대어 모니터로 영상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다. 주인공은 마이크를 들고 그들을 조롱하며 첫발의 전기 그리드를 발견하다니 운이 좋다고 농담을 던진다. 이에 격분한 장형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소리친다. 왕 아줌마는 주인공이 인정머리 없다며 그의 가정교육을 문제 삼는다. 천샤오는 지루해하며 보스에게 아파트 가격만으로도 대출금을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고 상기시킨다. 주인공은 보스가 류안칭의 돈을 원한다면 그녀를 찾아가야지. 그 빚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더위에 땀 흘리며 절박해지는 패거리들 속에서 장양의 분노는 계속 치솟는다. 주인공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책상 위에 빨간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간다. 그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는 정중하게 대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건물 전체의 경계가 전기 감옥으로 변한다. 전류가 갱단원들을 찢어버리자 고통과 절망에 대한 포인트가 급증한다. 이 방어에 직면한 장형은
해양파가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왕 아줌마는 공포에 질려 건물을 올려다보며 홀로 남겨졌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종말의 붉은 빛으로 변했고 기온은 52도에 달했다. 뉴스 앵커가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보도하는 동안 천샤오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식사를 즐긴다. 그의 휴대폰이 동네 단체 채팅방의 알림으로 진동한다. 왕, 아줌마와 리다프는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며 그를 이기적인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자원을 공유하라고 요구한다. 주인공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메시지를 스크롤한다. 동네 사람들의 집단적인 시기와 분노가 그에게 전달되면서 시스템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처리한다. 화면은 주인공의 포인트가 1영점을 초과했음을 알리고 주요 보상 계산을 시작한다. 천샤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식량 비축량을 과시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신선한 농산물과 시원한 음료로 가득 찬 활짝 열린 냉장고 앞에 서서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보낸다. 이로 인해 절박한 메시지가 즉시 쇄도한다. 평범한 이웃들이 물자를 구걸하는 동안 왕 아줌마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시도한다. 가게 주인 리다프는 물 2상자를 요구한다.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으며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등가 교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무임승차를 금지하자 채팅방은 분노로 폭발한다. 그를 이기적인 개자식이라고 부르고 왕 아줌마는 그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면 업보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런 위협을 무시하고 소파의 등을 기댄다. 동네 사람들의 집단적인 분노는 더 높은 목적에 기여한다. 이 아기의 급증은 부정적 감정 수학 시스템을 3.0포인트까지 밀어올려 공간 절단이라는 스킬 업그레이드를 촉발시킨다. 이 능력은 천샤오가 허공에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을 만들어 3m 범위 내의 모든 물체를 절단할 수 있게 한다. 그 치명성을 시험하기 위해 주인공은 테이블 위의 사과를 향해 손을 휘젓는다. 하얀 에너지의 호가 방을 가로질러 번쩍이며 과일을 완벽한 2조각으로 자른다. 이 도발의 결과는 밤을 틈타 찾아온다. 빨간색 오프로드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선다. 장형에 안내하는 가운데 류안칭이 차에서 내려 시가를 문보스 장양과 동행한다. 보스가 이곳이 목표물의 거주지냐고 묻자 안내자가 위치를 확인해준다. 과거와 더욱 거리를 두기 위해 류안칭은 천샤오를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폄하하며 오늘 밤 그가 죽을 것이라고 속으로 맹세한다. 리다프와 또 다른 이웃이 그 패거리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복수심에 불타 그들은 정찰병 역할을 자처한다. 장양은 그들에게 물자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이내 절망으로 바뀐다. 주력 부대가 복도를 통과하는 동안 깡패들은 지나가는 모든 방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리다프는 그들이 자신의 집을 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의하려 하지만 깡패들은 이제 건물 전체가 보스의 것이라고 통보한다. 왕 아줌마는 자신을 도와줄 거라 기대했던 남자들에게 밀쳐지고 도적 취급을 받는다. 이 배신에 리다프는 복도에 주저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한다. 요새 안에서 천샤오는 평정을 유지한다. 패거리가 문 밖에 모이자 그는 무심하게 공간 능력을 사용해 소파를 던져 바리케이드를 만든다. 그는 장양과 그의 무장한 깡패들이 그와 마주하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아 식사를 마친다. 보스가 곱게 죽여주는 대가로 물자를 내놓으라고 거만하게 요구하자 주인공은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는다. 그는 식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라고 비꼬고 이에 보스는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그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명령한다. 깡패들이 돌진하지만 주인공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첫 번째 공격자의 팔을 잡고 그의 머리를 돌바닥에 내리꽂는다. 두 번째, 남자가 가시 밝힌 철퇴를 휘두르자 천샤오는 피하고 가슴에 파괴적인 발차기를 날린다. 근육질의 깡패가 그의 머리를 향해 거대한 전투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주인공은 공간 절단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최루탄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싸움은 중단된다. 흰 연기가 그 지역을 채우자 깡패들과 그들의 보스는 격렬한 기침을 하며 황급히 후퇴한다. 짙은 연기 속에서 암시장 상인 무창이 나타난다. 천샤오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자 무창은 그저 또 다른 최루탄을 들어 보인다. 그는 주인공의 전투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분명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상인은 그가 여전히 고급 총기를 찾고 있는지 묻는다. 문 앞의 위협을 제거한 후 천샤오는 요새로 돌아와 무창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나눈다. 상인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누리는 사치에 감탄하지만 천샤오는 사업에만 집중한다. 그는 무창이 왜 이 구역에 나타났는지 이유를 묻는다. 상인은 자신의 사업을 빼앗아가는 부하들을 둔 경쟁 조직의 보스 류하이펑을 추적해왔다고 설명한다. 패거리가 건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주인공이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무창은 비축된 물자가 인상적이라고 말하지만 비밀을 캐낼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대신 상인은 류보스가 정화된 물을 사재기하고 있으며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것이 주요 화폐가 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주인공이 획득을 담당하고 자신이 판매를 관리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물을 확보하면 그들은 그것을 요새에 보관할 것이다. 천샤오는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90대 10의 수익 분배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무창을 충격 상태에 빠뜨려 시스템이 40포인트를 수확하게 한다. 천샤오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상인은 절박해진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먹고 살기 위해 80대 20으로 나눠달라고 애원한다. 주인공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무창은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다. 첸은 마침내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거래를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신상품을 먼저 고를 권리를 갖고 남은 것들만 판매용으로 남겨둔다. 거래가 성사되자 두 사람은 밤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류의 산업 요새를 정찰한다. 무창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물물교환을 하는 거래 구역을 가리킨다. 그는 또한 류완칭을 포함한 여러 여성이 붙잡혔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류완칭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붙잡자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린다. 본관 뒤편에는 물 저장 구역이 있지만 무창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파트너가 교란 작전을 펼치는 동안 혼자 잠입하기로 결심한다. 딜러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물을 옮길 수 있을지 의아해하지만 첸샤오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어둠 속으로 검은 뛰어든다. 티셔츠와 야구 모자를 쓴 주인공은 선적 컨테이너 옆에서 군중 속에 섞이려 하지만 산탄총을 든 경비원이 그를 막아선다. 류 보스가 물 재고를 파악하라고 보냈다고 주장하자 경비원은 그 거짓말을 비웃는다. 대화에 지친 주인공은 자신의 공간 절단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둘러 경비원을 강타하는 에너지의 홀을 방출한다. 남자가 쓰러지면서 공포 50포인트와 고통 50포인트가 생성된다. 소란에 또 다른 무장 경비원이 달려오지만 첸은 여러 개의 에너지 참격으로 그 지역을 채우며 공포와 절망 200포인트를 수확한다. 총성이 울리고 더 많은 폭력배들이 침입자를 향해 돌진하자 첸샤오는 구석 뒤로 몸을 숨긴다. 갑자기 손 하나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녀는 리유유로 잡혀서 시설 청소 일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구조를 외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주인공을 골목길로 이끌고 순찰 중인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금속 양동이를 던진다. 그녀는 카메라가 없는 통로로 그를 안내하여 마침내 외딴 출입문에 도달한다. 그녀에게 숨으라고 말한 후 주인공은 길을 집중한다. 그가 금속 벽에 손을 내리치자 소용돌이 치는 와류가 나타나 벽을 날려버린다. 방 안에서 경비원이 산탄총을 들고 돌아섰지만 첸이 마지막 에너지 홀을 방출하여 그 남자를 베어버린다. 경비원이 쓰러지자 시스템은 충격, 공포, 고통에 걸쳐 360포인트를 수확했다고 연기가 기록한다. 공장을 뒤덮는 동안 리유는 녹슨 금속 벽 뒤에서 기다린다. 그녀는 임무가 실패했다고 두려워했지만 이내 폭발이 출입구를 찢고 파편이 시설 전체에 울려 퍼진다. 선반에 몸을 웅크린 그녀는 폭발과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실루엣에 겁을 먹는다. 그녀가 있는 힘껏 벽돌을 휘두르지만 첸샤오가 휘두르는 도중에 그녀의 팔을 붙잡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침착하게 임무가 끝났다고 알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간다. 다음 단계를 알리기 위해 주인공은 불길을 뚫고 달려가 밤하늘에 권총을 발사한다. 이 섬광은 공장을 밝히고 옥상에서 지켜보던 무창에게 신호가 된다. 잠입에 감명받은 딜러는 불붙인 화염병으로 가득 찬 카트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린다. 화염폭탄이 창고 위로 비처럼 쏟아져 건물을 불지옥으로 만든다. 이 교란 작전으로 폭력배들이 허둥지둥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첸샤오는 좁은 골목을 통해 리유를 남문으로 안내한다. 그들의 탈출은 절박한 류완칭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녀는 주인공의 어깨에 매달려 울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심지어 지금 그가 자신을 구해준다면 대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애원하면서 그녀는 창고 안의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도록 강요받고 저항하면 구타당한다고 주장한다. 무관심하게 그녀를 쳐다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고 류보스를 집 앞까지 끌고 왔던 것을 기억하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했던 전생의 기억에 시달린다. 첸샤오는 그녀의 연기가 한심하다고 말하며 보도 위로 밀쳐버린다. 이 거절에 류완칭의 표정은 증오로 바뀐다. 그녀는 모두를 끌고 함께 무너지겠다고 맹세한다. 이 아기의 급증은 시스템이 999 증오 포인트를 수확했다고 감지할 만큼 강렬하다.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류보스와 그의 부하들이 텅 빈 창고에 도착하는 순간 그를 향해 기어간다. 물 저장고는 사라지고 벽에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조롱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보스는 이미 격분한 상태다. 류완칭은 주인공이 그를 물자를 가질 자격도 없는 쓰레기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며 이 분노에 불을 지핀다. 이 계략은 먹혀들고 류보스는 부하들에게 남문으로 가라고 명령한다. 멀리서 주인공과 무창은 다가오는 무리를 지켜본다.
폭력배들이 방망이와 칼을 들고 돌진하자 첸은 불타는 횃불을 들고 준비한다. 그는 그것을 땅 위의 연료 라인에 던져 공격을 막는 불의 벽을 만든다. 불길 뒤에서 안전하게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는 보스를 지켜본다. 이 무력한 모습은 증오 알림의 홍수를 일으키고 첸샤오는 0 마일스톤에 도달하여 공간 장벽을 잠금 해제한다. 나중에 아파트 안에서 첸샤오는 무창과 리유유를 위해 허거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류보스를 굴욕시킨 후 분위기는 축제 같다. 무창은 그 남자가 자신의 손실에 보일 반응을 상상하며 웃는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진지해진다. 리유유는 그의 개입이 자신을 비참한 상황에서 구해주었다고 설명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 주인공은 겸손하게 그들이 동창이었던 과거를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이 인생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무창이 엄청난 양의 물자, 특히 벽에 쌓인 수십 개의 거대한 물병을 발견하자 분위기가 바뀐다. 그는 주인공이 어떻게 혼자서 창고 전체를 비웠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첸샤오는 그 미스터리를 일축하고 친구에게 비축품을 옮기는 물류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자 리유유는 졸업 직후 사고로 부모님이 실종되었다고 밝힌다. 이 침울한 순간은 창문에 반사되는 갑작스러운 주황색 빛에 의해 중단된다. 밤하늘이 불의 벽으로 변했다. 류보스가 주인공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동네를 불태우기로 결심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불지옥으로 둘러쌌다. 무창과 리유유는 CCTV 모니터에서 불길에 갇힌 이웃들을 보며 공황에 빠진다. 무창이 분노로 반응하고 리유유가 개입해야 하는지 묻는 동안 첸은 냉정함을 유지한다. 그는 보스가 도덕성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류보스가 불길 속에서 서서 열기가 치명적이 되기 전에 첸샤오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친다. 그의 부하들은 건물이 용광로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보도에 계속해서 연료를 붓는다. 그들은 연기가 결국 내부의 거주자들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화재 진압 장치 없이 열대 재앙을 위한 안전 가옥을 짓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한다. 침착한 표정으로 그는 콘솔의 버튼을 누른다. 건물 외벽에 고압 포탑이 농축된 흰 안개를 분사하기 시작한다. 여러 개의 용기가 거리로 떨어져 즉시 불길을 질식시키는 나노 에어로겔을 방출한다. 무창은 그 기술에 감탄하고 류보스는 무력한 분노 상태로 지켜본다. 연료가 다 떨어지고 안개를 뚫을 수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확성기를 들고 조롱하듯 류를 안으로 초대하여 얼음물 한 잔 하자고 한다. 이 도발로 인해 시스템은 적으로부터 888포인트의 분노 급증을 감지한다. 그 집이 방화 기능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역임을 깨달은 류보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을 점령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체면을 버리고 부하들에게 왕 아줌마와 다른 이웃들을 인질로 잡으라고 신호하며 그의 다음 수는 훨씬 더 무자비할 것임을 요새 암시한다. 밖에서는 류보스가 지역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면서 상황이 암울해진다. 첨단 방어 시설을 뚫을 수 없자 보스는 불타는 횃불을 휘두르며 군중을 위협하여 첸샤오를 밖으로 유인하려 한다. 압박의 왕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을 자신의 싸움에 이웃들을 끌어들인 나쁜 놈이라고 욕하며 모욕에 가담한다. 성역 안에서 무창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뛰쳐나갈 준비를 하지만 주인공은 평정을 유지한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자멸행위의 한 형태로 본다. 류 보스가 왕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첸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CCTV를 보던 중 주인공은 그 남자를 알아본다. 이는 전생의 폐허 속에서 왕 할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줬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오랜 빚 때문에 첸샤오는 무창에게 뒤에 남아 리유유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연기 자욱한 거리로 나선다. 평범한 싸움 대신 첸샤오는 도박을 제안한다. 류 보스가 카지노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주인공은 인질들의 자유를 걸고 자신의 모든 재고와 목숨을 건다. 이번 판이 자신에게 요새를 안겨줄 것이라 확신하며 주사위 높게 굴리기 게임에 동의한다. 류가 주사위 3개 모두 6이 나온 것을 보여주자 그는 승리의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는다. 그가 컵을 들어 올리자 군중은 그의 주사위가 완벽하게 반으로 잘려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보이는 주사위면에 합이 21이 되었기 때문에 천샤오는 공식적으로 점수를 넘어섰다. 이 굴욕에 류 사장은 이성을 잃고 그가 사기를 쳤다고 비난한다. 시스템이 500의 분노를 수확하자 사장은 칼을 들고 달려든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최루탄을 터뜨려 주변을 가린다. 총잡이들이 연기 속으로 맹목적으로 발사하자 천샤오는 에너지 참격으로 반격하며 공격자들을 베어 넘기면서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 류 사장은 주인공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근거리에서 로켓 발사기를 발사한다. 조직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미사일은 천샤오의 얼굴 몇 인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다. 이것이 바로 공간 장벽의 첫 등장이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파편 속에서 평온하게 서 있다. 그들을 압도했기에 천샤오는 내기를 물으려는 사장을 조롱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 남자 발밑에 검을 정면 대결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류 사장은 태도를 바꾸고 억지 미소로 두려움을 감춘다. 그는 폭력을 오해라고 재포장하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주인공을 파트너로 영입하려고 시도한다. 남자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칼을 뽑아든 채 그를 내려다본다. 류 사장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열쇠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한다. 단 한 번의 감염도 사형 선고와 같기에 그는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을 포함한 비밀 항생제 비축품이라는 자신의 카드를 공개한다. 류는 주인공이 자신을 살려준다면 약을 나누겠다고 제안하며 서부지구 창고의 출입 코드를 아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기울여 응수한다. 그는 약이 귀중한 자산임을 인정하지만 류에게 자신의 비축량은 이미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알린다. 기회를 감지한 류는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천샤오는 거기서 갈등을 끝내기로 동의한다. 사장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부하들 쪽으로 물러선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문이든 통과할 수 있기에 암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인공은 왕 할아버지와 대화한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위험이 지나갔다고 안심시킨다. 왕 할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허드레시를 돕겠다고 제안하는 동안 아기를 품고 지켜보는 왕 아줌마 위로 공포 포인트 시스템 알림이 번쩍인다. 천샤오는 노인에게 집에 가서 문을 잠그라고 조언하며 이웃의 원망은 일단 무시하기로 한다. 한편 골목길에서 류 사장의 속셈이 드러난다. 그는 천샤오를 조롱하고 부하인 파인애플 머리에게 물자를 확보하면 그 녀석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포격도 목표물에 닿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장은 부하들에게 그 녀석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그의 계획은 중단된다. 저 높은 옥상에서 천샤오는 어둠 속에서 그 무리를 지켜본다. 그는 에너지를 집중하여 공간 절단을 실행하고 멀리서 류 사장을 타격하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균열을 공기 중에 보낸다. 공간의 균열이 그의 내장을 붕괴시키자 사장의 가슴과 입에서 검은 물질이 터져 나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겁에 질린 그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밤속으로 흩어진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인다. 잠시 후 아파트 안 텔레비전에서는 전 세계적인 폭염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방송은 시민들에게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현 위치에서 대피하라고 권고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정부 대피소는 막다른 길이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진정한 악몽, 즉 내열성 돌연변이와 자원을 위해 싸우는 각성자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해한다. 이 혼돈은 그의 문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웃 주민들이 입구에 모여 그의 요새, 식량, 물을 나눠달라고 소리치며 요구한다. 그들은 성소 안에서 번갈아가며 살기로 결정했다. 위협을 느끼는 대신 우리의 주인공은 주방에서 스테이크를 요리하며 태어나다. 그는 저녁 식사 사진을 찍어 이웃 채팅방에 보내고 시스템이 수확할 부러움, 분노, 절망 포인트를 급증시킨다. 밖에서 한 이웃이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지만 천샤오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에게 그들의 분노는 무가치하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주인공은 서부 지구 창고를 정찰하러 나갈 준비를 한다. 천샤오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리더가 시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즉시 그를 압도한다.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우리 주인공은 그 남자의 뒤에 다시 나타나 손목을 꺾어 그를 비틀거리게 만든다. 공격자가 기습을 시도하자 천샤오는 휘두르는 도중에 그를 잡아 제압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남은 남자들을 쓰러뜨리고 무리를 길바닥에 남겨둔다. 한 생존자가 천샤오가 이 짓을 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가기엔 목격자가 너무 많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공포 시스템 알림을 유발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무관심하다. 생존자가 그들을 끝장낼 거냐고 묻자 주인공은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본다. 그에게 즉각적인 죽음은 너무 자비로운 것이다. 대신 그는 그들을 자연에 내버려둔다. 타는 듯한 더위와 열린 상처 사이에서 그는 며칠 안에 감염이 시작될 것을 안다. 그는 남자들을 태양 아래 남겨두고 걸어간다. 그 일을 해결한 후 우리의 주인공은 약품 비축물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 지구 창고로 이동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보안 카메라를 발견하고 공간의 아크로 그것을 산산조각 낸 후 센서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정문에 패턴을 새긴다. 그러나 그가 문을 밀어 열자 짙은 녹색 가스가 바닥을 가로질러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독가스로 인해
천샤오는 기침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안개 속으로 실루엣들이 나타난다. 방독면을 쓴 남자가 그에게 몸을 숙여 팔에 액체를 주사한다. 이 낯선 남자는 린꼬둥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다. 천샤오가 깨어난 후 교수는 신경 가스가 극한 환경에서의 인간 진화를 연구하는 자신의 연구실을 위한 보안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보라색 바디수트를 입은 그의 조수 수루이를 소개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지만 시설은 정교하며 격리 탱크 안에는 통과 공룡뼈가 있다. 린 교수는 가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제안하며 주인공을 다양한 항생제로 가득 찬 냉장고로 안내한다. 천샤오는 가방을 챙기고 간단한 감사와 함께 떠나지만 교수의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알아차린다. 요새로 돌아온 지친 천샤오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웃단체 채팅방이 약을 구걸하는 글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물자가 충분히 있지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글을 올린다. 이로 인해 부상당한 불량배들은 디지털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 증오의 물결은 시스템의 99의 분노, 200의 증오, 380의 부러움 포인트를 급증시킨다. 그러나 주인공이 복도에서 물건을 뒤지다가 눈이 휘둥그레진다. 약 아래 가방 바닥에 작은 원형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다. 천샤오는 자신의 장비에서 금속 추적 장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쫓기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추격자를 식별하기 위해 우리 주인공은 상황을 희극으로 바꾼다. 그는 근처 골목으로 가서 추적 장치를 길고양이에게 부착한다. 그 작전은 성공한다. 연구실로 돌아온 린 교수는 지도에 나타난 불규칙한 지그재그 붉은 선을 보며 좌절감에 노트북을 응시한다. 고양이의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따라가자 과학자는 우리의 주인공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기만책이 진행되는 동안 이웃단체 채팅방은 절망에 빠진다. 극심한 더위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이웃들은 약과 물을 구걸하는 영상을 찍는다. 한 엄마는 우는 아이를 이용해 그룹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그림책을 거래로 제안하며 물자를 구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여자가 전생에 같은 수법으로 자원을 사재기했던 것을 기억하며 냉정함을 유지한다. 한 이웃이 천샤오를 냉혈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상황은 험악해진다. 도덕적 협박에 동요하지 않고 주인공은 군중의 위선을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복도에 물과 통조림 상자를 몰래 숨겨온 왕웨이의 감시 카메라 사진을 게시한다. 그는 그녀가 그룹과 먼저 나누는 것이 무엇이든 똑같이 제공하겠다고 조롱하며 제안한다. 이 폭로는 이웃의 절망을 폭력적인 폭도로 바꾼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거운 도끼를 든 남자들이 왕웨이의 문을 부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본다.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불량배들은 아파트를 약탈하고 그녀의 물자를 빼앗는다. 이 혼란 속에서 리위위는 혼돈을 빠져나와 자신의 배낭에 물자를 챙긴다. 이웃들이 더위 속에서 썩어가며 파리가 들끓는 대머리 불량배의 시체 주위로 모여들자 초점이 바뀐다. 그들이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의료팀이 도착한다. 린 교수와 수루이가 수술용 장갑을 끼고 복도로 들어선다. 그들은 CDC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지연에 대해 사과한다. 이웃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즉시 교수를 구세주로 여긴다. 린은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소독용 정제를 나눠주며 군중의 신뢰를 얻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지역에서 추적 신호가 잘못되어 어쩔 수 없이 온 것임을 드러낸다. 강화 유리창 너머로 주인공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지켜본다. 그는 교수를 알아보고 의료 지원이 위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천샤오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의사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자가 이 문자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지만 배후에 또 누가 숨어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천샤오가 휴대폰에 비친 자신을 보는 사이 멀리 떨어진 옥상에서 누군가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의 요새를 겨누고 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포식자 같은 과학자와 정체불명의 감시자 사이에 끼어 여러 세력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천샤오는 의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의문의 발신자를 추적하려 하지만 전화는 자동 응답으로 연결될 뿐이다. 발신자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발신자가 신원을 철저히 숨겼기에 주인공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순수한 경고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린 교수를 제거하려는 계략인지 의심한다. 해가 지자 생존자들이 아파트 단지 안뜰에 있는 교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한 주민은 교수가 아니었다면 방치된 시체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다. 린 교수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칭찬을 일축한다. 위층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주인공은 교수의 코트 자락에 묻은 검은 얼룩을 발견한다. 핏자국이라기보다는 마른 화학약품 자국에 가까웠다. 그 광경은 폭염이 시작된 직후 의료팀이 나타났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전염병 예방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건장했던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린 교수는 주민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이며 계속해서 신망을 얻는다. 무료 식수 제공과 건강검진으로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갔다. 그날 저녁, 교수는 추적 신호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깡통을 뒤지는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몸을 숙인 그는 고양이 털에 붙어있는 추적 장치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발견은 그의 분노를 치솟게 했고 근처 가판대 뒤에서 지켜보던 천샤오는 그 감정을 수확한다. 장면은 임시 건강검진소로 쓰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주민들이 더위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린 교수와 그의 조수는 검진을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교수가 한 노인의 피를 뽑는 것을 지켜본다. 남자가 체열에 대해 묻자 교수는 정기 검진일 뿐이라고 둘러댄다. 그때 세 남자가 황급히 다가오면서 평온이 깨진다. 그들 중 아부라는 자는 팔이 심하게 감염된 상태였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리는 T7이라 적힌 약병을 꺼내들며 치유를 촉진하는 강화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용액을 팔에 주사하며 남자를 안심시킨다. 일행이 안도하는 사이 천샤오는 교수가 환자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목격한다. 그날 밤 아부가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는 갑자기 쓰러지며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한다. 순식간에 그의 피부 위로 굵은 혈관이 솟아오르고 몸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며 눈빛이 변한다. 변이 된 아부는 이전 두목이었던 장창의 멱살을 잡는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인간 방패로 썼던 것을 조롱한다. 강력한 일격으로 변이 된 아부는 예전 두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또 다른 존재를 감지한 그는 그림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후드를 쓴 채 침착하게 자신을 마주한 주인공을 발견한다. 변이가 완료되자 아부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한다. 천샤오는 부드럽게 옆으로 피하며 괴물의 공격이 빗나가게 한다. 방향 전환에 애를 먹는 돌연변이를 보며 주인공은 힘은 3배가 되었지만 움직임이 뻣뻣하고 직선적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이를 통해 이 반응이 정상이 아님을 확신한다. 주인공은 즉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공간 배기를 시전한다. 날카로운 에너지의 호가 허공을 갈라 아부를 그림자 속으로 날려보냈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다. 천샤오가 미동도 없는 시신 앞에 서 있는 동안 링꺼둥 교수는 근처의 조용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며 혈청 속 추적기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낸다. 그는 자신의 실험체 시신과 부상당한 장창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춘다. 교수는 무릎을 꿇고 시신을 살피며 T7C 제품이 신경 붕괴를 일으켰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추론한다. 그는 류하이펑과 이전의 문 자물쇠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정교한 목의 상처를 확인한다. 리는 자신이 외부 장비 없이 물질을 베어버릴 수 있는 자와 얽혔음을 깨닫는다. 그는 천샤오가 바로 자신이 찾던 이 능력자임을 확신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교수는 근처 벽에 기댄 채 피를 토하는 장창을 발견한다.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의도를 숨긴 채 남자 옆에 무릎을 꿇는다. 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싶다며 태블릿으로 주인공의 사진을 보여준다. 공포에 질린 장창은 도움을 받는 대가로 천샤오의 위치를 알려준다. 교수는 부상당한 남자를 무균 실험실로 옮기게 한다. 장창이 친구의 변이에 대해 걱정하자 교수는 드문 거부 반응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위험을 감지한 그는 항생제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교수는 과학을 위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격리실의 육중한 철문이 쾅 닫히며 남자는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된다. 요새로 돌아온 주인공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그의 평화를 깬다. 보안 모니터를 확인하자 밖에는 정중한 표정의 린 교수가 서 있었다. 린 교수는 무단 침입을 사과하며 후덥지근한 밤하늘에 구름이 껴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이 열리고 방 중앙에 서 있는 천샤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평상복 차림의 주인공은 무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린은 그저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천샤오는 교수가 예상보다 빨리 자신을 찾아냈음을 깨닫는다. 제 발로 찾아왔으니 주인공은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지켜보기로 한다. 교수는 방을 훑어보며 독특하고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주목한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단열 유리와 정수 시스템 같은 비표준 강화 설비를 살펴본다. 그가 보기에 이 집은 마치 종말 대비용 피난처 같았다. 이 관찰을 통해 그는 천샤오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폭염 재앙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묻는다. 천샤오는 그저 세일 기간에 리모델링 패키지를 샀을 뿐이라며 비웃듯 대답한다. 교수가 아부와 류하이펑의 죽음으로 화제를 돌리자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그는 두 시신 모두 정교하게 경추가 절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군용 무기로도 내기 힘든 결과이기에 그는 이것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의 소행이라고 추측한다. 주인공은 기도하는 신용을 하며 이 더위에 스테이크를 썰려면 더 좋은 칼이 필요하니 칼날 공급업체나 추천해달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비꼰다. 이 대답에 교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다. 그는 두 희생자 모두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의 손에 죽었다고 주장한다. 주인공은 표정을 바꾸며 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암시한다. 그는 계속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자신이 아프지도 않은데 왜 한밤중에 구급상자를 들고 왔냐고 묻는다. 마침내 천샤오는 교수가 어떻게 자기 집 주소를 알아냈는지 묻는다. 리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장창의 사진을 보여준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가 각종 센서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교수는 남자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의 표정은 굳어있다. 그는 이 교수의 손에 들어간 이상 남자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을 안다. 린 교수는 장창이 고온에 적응하여 인체가 진화하도록 돕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으로 교수가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진화의 실체는 장창의 몸이 근육으로 뒤틀리고 송곳니가 돋아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변이율이 위험 수위인 37%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교수는 파란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내밀며 부작용 없는 면역 강화제라고 말한다. 천샤오는 회의적인 태도로 블루베리 소다 마시냐고 농담을 던지고 교수는 또다시 할 말을 잃는다. 리는 농담을 무시하고 인류의 생존율이 10% 미만이므로 적응의 열쇠를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샤오가 장창처럼 진화하는 것이냐고 묻자 교수는 과학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일축한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교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감염과 변이 생명체가 도시를 뒤덮으면 주인공도 결국 이 기술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는 혈청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떠난다. 속으로 교수는 천샤오의 저항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단순한 데이터보다 가치 있는 살아있는 실험체로 여긴다. 혼자 남은 우리의 주인공은 파란색 주사기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교수를 과학적인 언어로 인체 실험을 포장하는 기만적인 인물로 봅니다. 과학자가 자신을 노리는 한 평화는 없을 것을 알기에 천샤오는 그가 진화 연구에 열심히 진정한 진화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린 교수의 실험실에서 장청의 강제 돌연변이가 완료됩니다. 핏줄이 돋은 피부와 찢어진 동공을 가진 포식자로 변한 그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던 린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는 격렬한 부정적 감정이 실험 성공의 열쇠였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는 즉시 그 괴물을 보내 천샤오를 생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린이 이 획기적인 발견에 집중하는 동안 수루이는 근처에 서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인류 진화의 길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윤리는 사치이며 이 희생이 다른 이들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도덕적 우려를 일축합니다. 결과에 조급해진 교수는 제어판의 버튼을 눌러 장청의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그는 포효하며 밤속으로 뛰어듭니다. 보름달 빛 아래 돌연변이는 고층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다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도시의 안뜰에 우리의 주인공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물이 도착하자 나무에 기대어 섭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의 주인공은 괴물의 외모를 조롱하며 피도라고 불러야 할지 묻습니다. 이 무례함은 일령의 분노 알림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야수의 감정이 격렬하기 때문에 수학 효율이 30% 증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전 가옥을 손상시키거나 이웃을 깨우지 않기 위해 그는 괴물을 한적한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합니다. 지하 2층에 도착하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천샤오가 팔을 휘둘러 공간 절단을 시험하지만 에너지 아크는 장청의 팔에 튕겨나갑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가죽이 두꺼워져 야수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계속해서 공격자를 도발하며 멍청이라고 부르고 교수의 취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조롱하며 돌연변이에게 스타일리스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모욕은 괴물을 광란에 빠뜨려 이영의 분노 포인트를 생성하고 돌연변이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생물의 등이 뒤틀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2단계 변형으로 그의 어깨와 척추에서 뾰족한 뼈가시가 솟아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전략을 수정하기도 전에 괴물은 달려들어 그의 몸통을 쳤고 주차장 반대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미끄러지며 멈춘 천샤오는 뼈가시에 찔려 포장도로 위에 피를 흘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실험실에서 리는 황홀해합니다. 그는 이 자발적인 진화를 목격하면서 츠루이에게 데이터를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과학자가 축하하는 동안 그의 조수는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주차장에서 뼈가시 괴물이 포효하자
한쪽 무릎을 꿇은 주인공의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변이 된 장청이 목표에 집착하면서 주차장에서의 대결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인간성을 박탈당한 돌연변이는 에너지의 잔상이 되어 천샤오에게 돌진합니다.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콘크리트 바닥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슴 상처를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주인공은 분석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시스템 알림은 그의 공간 절단이 87%인 반면 괴물의 에너지 레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후퇴하는 대신 주인공은 자신의 전략을 배가시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입술에 피를 닦아내며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심리전을 선택합니다. 그는 비웃으며 뼈가 더 생겨서 고슴도치가 됐냐고 물으며 전직 건달에게 거리의 범죄자였을 때가 더 배짱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천샤오가 그를린 교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개라고 부르자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분노와 굴욕 포인트를 수확합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는 피드를 보며 감정적 출력으로 인해 생물의 뼈 밀도가 5%더 증가했음을 주목합니다. 교수는 돌연변이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격려하여 2단계 진화를 유발합니다. 장청은 에너지 충격파를 방출하고 뼈가시를 연사합니다. 발사체가 벽에 밝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폭발을 유발함으로써 천샤오는 부정적 감정 수치를 30, 0 상한선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이정표는 그가 즉시 스킬 진화, 공간 균열, 소멸을 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주위에 영묘한 사슬이 나타나면서 푸른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주인공이 돌진하는 야수에게 손가락을 겨누자 손끝에 공허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폭발은 목표 존재의 일부를 지워버립니다. 장청은 그의 왼팔과 몸통 일부가 검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자 충격에 빠집니다. 돌연변이가 쓰러지자 우리의 주인공은 무관심하게 내려다봅니다. 이 혼돈의 설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그는 돌연변이의 목에서 카메라 목걸이를 뜯어냅니다. 그는 렌즈를 응시하며 실험체가 불충분했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진짜 싸움꾼을 보내라고 의사를 도발합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정지하지만 교수는 그런 표본을 잡는 것에 집착하며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막 빚을 청산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망가진 생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돌연변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자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평화는 잠시뿐. 박수 소리가 주차장을 울리고 청록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에서 걸어나옵니다. 천샤오는 그림자에서 걸어나오는 천시싱이라는 금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낯선 남자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톡 쏘는 죽음의 악취에 대해 언급합니다. 주인공은 그 남자가 이 절망의 시대가 신들이 일어설 때라고 말하자 의심스럽게 그를 지켜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에 우리의 주인공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며 손가락 사이에서 하얀 공간 에너지가 소용돌이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동요하지 않고 보여준 파괴력에 감명받은 듯합니다. 그는 천샤오가 린꼬둥 교수가 만든 결함품 중 하나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명확히 합니다. 교수를 언급하자 주인공은 경계심을 품고 두 사람이 공범인지 묻습니다. 천시싱은 그 반대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는 보호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의사에 대해 주인공에게 경고했던 익명의 발신자라고 밝힙니다. 천샤오가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개인 번호를 얻었는지 묻자 그 남자는 DNA 나선과 배가 양각된 검은 카드를 들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진 강력한 조직인 ARC의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 시대에는 각성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일찍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IRC의 방법이 린꼬둥의 실험과 대조된다며 자신의 그룹은 온전한 정신을 보존하는 진정한 진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다가올 격변에서 살아남을 운명인 엘리트 그룹의 모습을 그리며 주인공에게 필멸을 초월할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연설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신이 되는 길은 광신도의 횡설수설처럼 들립니다. 그 남자가 말을 끝내기 전에 주인공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보라색 에너지 참격이 공기를 가르며 그 남자의 손에서 아크 명함을 잘라냅니다. 천샤오는 등을 돌리기 전에 비웃으며 손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자든 독선적인 엘리트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자는 누구든 거부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혼자 일하고 어떤 파벌에도 가입할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무뚝뚝한 거절은 천시싱의 반응을 흥미로 바꾸어 놓습니다. 남자가 포털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외로운 늑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주인공에게 아크의 문은 열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주인공은 자신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그는 그 남자의 차가운 외양에도 불구하고 경멸과 경계심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부정적 감정 포인트를 생성했음을 발견합니다. 이 수학은 그의 자신감을 북돋웁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대한 어떤 한계라도 부수려 합니다. 대표가 사라지자 천샤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뒷일이 하나 남았고
마침내 링꼬둥과 결판을 내기 위해 실험실로 향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낡은 산업 건물에 도착하는데 창문은 낡은 신문지로 가려져 안에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안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손가락을 튕겨 공간 에너지의 불꽃을 소환합니다. 이것은 들쭉날쭉한 보라색 균열을 만들어 주인공이 무거운 철문을 우회하여 구조물 안으로 직접 사라질 수 있게 합니다. 안에 들어서자 주인공은 어두운 실험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방은 창백한 태아 같은 돌연변이가 담긴 거품이 이는 배양 탱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공이 통로를 걸어가다가 검게 그을리고 시든 실험체를 검사하기 위해 멈춥니다. 이 생물학적 공포를 보며 그는 이것이 린꼬둥 교수의 뒤틀린 과학적 비전의 진정한 실체임을 깨닫고 깊은 경멸감에 휩싸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역겨워서 천샤오는 시설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린 교수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완벽한 표본은 평범한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샤오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고 밝힙니다. 장청이 주인공을 막지 못했지만 교수는 그 패배가 이 만남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고는 뻔뻔하게도 젊은 마법사가 인류 진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순수한 혐오의 표정으로 그를 역겹다고 부르며 응수합니다. 이것은 교수가 광적인 폭언을 하며 그의 경쟁자들을 조롱하고 위선자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중대한 발전에는 피의 강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힘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될 하늘이 내린 보물로 여깁니다. 천샤오는 이 연설에 전혀 감명받지 않고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류의 진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인공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실험에는 관심이 없지만 교수의 계략이 자신의 평화를 망쳤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주인공은 손을 들어 소용돌이치는 공간의 구체를 만들어 과학자를 존재 자체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린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리모컨을 꺼내듭니다. 그는 이전 싸움으로 주인공의 체력이 바닥났을 것이라며 조롱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려면 그냥 항복하라고 제안합니다. 천샤오가 반항적으로 거부하자 교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릅니다.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 유리탱크가 산산조각나고 사방에 액체와 파편이 쏟아집니다. 잔해 속에서 송곳니와 뼈돌기를 가진 근육질의 돌연변이 인간 3명이 나타납니다. 이 괴물들은 사방에서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그가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강력한 공간 에너지 촉수와 거대한 균열을 방출하여 첫 번째 괴물의 몸통을 가르고 바닥에 피를 흩뿌립니다. 싸움이 격렬해지는 동안 교수는 뒤에 서서 광적인 기쁨으로 소리치며 주인공에게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나무라고 재촉합니다. 천샤오는 이 생각 없는 괴물들이 자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미소 짓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고속 회전 배기를 선보이며 괴물들과 주변 기계들을 찢어버립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인공은 쓰러진 괴물들의 시체 사이로 웅크려 착지한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떨고 있는 교수에게 다가가 괴물 3마리면 자신을 붙잡아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조롱합니다. 그는 과학자에게 그의 긴 인생은 낭비였다고 말하며 끝낼 준비를 합니다. 린 교수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지만 마지막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이미 돌연변이 혈청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밝힙니다. 그에 따르면 혼돈의 씨앗은 뿌려졌고 세상은 곧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과학자가 죽어갈 때 수루이가 끼어들어 주인공이 너무 다쳐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다고 경고합니다. 의심스러운 천샤오는 그녀가 교수의 조수인지 묻습니다. 수루이가 의료용 가방을 들고 나섭니다. 그녀는 해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작은 파란색 약병을 건넵니다. 이 회복 혈청은 그의 상처를 안정시키고 출혈을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설은 고인이 된 린 교수의 소유였기 때문에 천샤오는 멘토가 죽자마자 그녀가 치료제를 들고 편리하게 나타난 이유를 깊이 의심하며 질문합니다. 수루이는 그의 의심을 이해하지만 건물 안에 그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이 있다고 설명하며 젊은 마법사를 구조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그녀는 그를 물과 의료용품 상자로 가득 찬 거대한 비밀 창고로 안내합니다. 수루이는 교수가 과학적 이타주의라는 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심 폭염을 두려워해 이 필수품들을 사재기해왔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진정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북부 연구소로 떠나 시설을 영원히 떠날 계획이므로 교수의 끔찍한 인체 실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제공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밝은 복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결의를 존중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물품 더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재고 목록이 귀중한 항생제와 정수 알약으로 가득 차 있자 천샤오는 공간 에너지를 사용해 포털을 열고 모든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방이 텅 비자
그는 린의 범죄 증거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산업 건물 전체를 파괴합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고 외부 온도가 치명적인 섭씨 58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극심한 더위는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세상을 되돌릴 수 없는 온실 효과 순환에 가두어 인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시스템 패널을 보고 공간 저장소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화되는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하므로 그는 무창이라는 암시장 상인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주선합니다. 그는 이제 물이 경화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막대한 공급량을 이용해 절박한 생존자들로부터 감정세를 짜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은 거래를 위해 외딴 골목에서 만납니다. 절박한 이웃이 물과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다가오자 우리의 주인공은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굴기로 결심합니다. 그 남자의 물건이 물 2병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샤오는 냉정하게 한 병만 제안합니다. 이웃이 눈에 띄게 화를 내자 주인공은 더 밀어붙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남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합니다. 이 조작은 그 남자로부터 분노와 굴욕감을 성공적으로 수확하여 주인공의 힘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주인공이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고생하는 이웃인 윤 아줌마에게 물을 전달하기 위해 더위 속을 나서는 왕 할아버지를 마주칩니다. 천샤오는 노인에게 이 잔혹한 세상에서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라고 경고하지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고통받는 아이를 돕겠다고 고집합니다. 불행히도 이 친절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왕 할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윤 아줌마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너무 적은 양을 가져왔다고 노인을 조롱합니다. 아이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대신 그녀는 병을 어둡고 낡은 건물로 가져가 조 선생이라는 실험복을 입은 남자에게 건네며 그 물을 매일의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창은 밤의 어두운 골목에 서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깊은 우려 속에 스마트폰을 응시합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는 연락처로부터 온 1년의 취소된 거래들을 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근처 바닥에 앉아 이것이 3번째 연속 취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창은 그에게 돌아서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마치 사업 파트너들이 표적이 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평상복 차림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러운 덜거덕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리더는 주인공을 지목하며 공격적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천샤오는 침입자들에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시선으로 물병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묻자 무리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동자인 불량배는 젊은 마법사가 개인적으로 물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그의 동료는 주인공 위로 다가와 그가 사람들을 저급한 상업용 물에 중독시켰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의 죄가 중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신 자신들의 배설물이라도 마시냐고 묻습니다. 불량배들로부터 굴욕감을 폭발시켜 그의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염소 수염을 기른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들이 정수교의 제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대중이 사재기한 물이 땅을 메마르게 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조천교주가 정화한 물만이 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염소 수염 남자가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자 천샤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 남자는 전 세계적인 폭염이 지구를 약탈한 것에 대한 신의 형벌이며 오직 조 교주만이 신의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제물로 물을 넘기지 않으면 임박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들이 그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줏대없는 겁쟁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량배들은 충격으로 반응하지만 염소 수염 남자는 천샤오에게 지도자의 기적을 목격하면 결국 무릎 꿇고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창은 순전한 혐오감에 찬 표정으로 종교에 미친 놈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을 도발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은 병뚜껑을 열고 마시기 시작하며 일부러 물을 땅에 흘립니다. 그는 하늘의 분노라는 그들의 주장을 조롱하고 이로 인해 신도들은 분노와 할 말을 잃고 폭발합니다. 천샤오는 조천을 저주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물 한 통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상황을 게임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염소 수염 남자가 신성모독이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뒤에 있는 불량배들은 마실 것이 절실하기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말은 반드시 지킨다고 확인하자 긴장감이 끊어집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도자에게 욕설을 퍼붓자 염소 수염 남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부하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약속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천샤오와 무창은 불량배들이 결국 어둠 속으로 물러날 때까지 지루한 표정으로 싸움을 지켜봅니다. 무창은 그들이 주인공을 건드리지 않아 안도하지만 천샤오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다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장면은 종말이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입이 종교 포스터로 뒤덮인 도시 거리로 전환됩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대중의 반발을 살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주인공은 거대한 달 아래 어두운 고딕 대성당에 도착합니다. 그는 대중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수확하기 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깨진 고딕 양식의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며 조천의 정체를 알아내려 합니다. 대성당 안, 조천은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인이 그의 발치 카펫에 누워 있습니다. 조천은 지켜보는 신도들에게 그가 천천히 여성의 머리와 가슴에 물병에 물을 붓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닿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납니다. 신도석에 앉은 신도들은 몇 방울의 물이 그녀의 열사병을 치료했다고 믿으며 감사함에 환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동안 천샤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창문에서 지켜봅니다. 그는 그 여자가 단순히 돈을 받은 배우인지 아니면 조천이 실제로 특별한 힘을 가진 동료 각성자인지 궁금해합니다. 대성당 안, 열사병에서 치료된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감정적으로 절박한 상태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조천 교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교주는 신성하고 초연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는 신들이 모든 재물을 알아본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전 세계적인 폭염은 사실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기 위한 신의 도태라고 군중에게 경고합니다. 그에 따르면 생존은 오직 그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믿음을 두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정한 물 공급품을 넘기라고 지시하며 신들을 대신하여 정화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군중의 뒤쪽에 서 있다가 골목에서 굴욕을 주었던 바로 그 불량배들에게 즉시 발각됩니다. 그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하며 그와 같은 이단자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천샤오는 재빨리 태도를 바꿔 극적인 회개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진실을 보지 못했다며 치솟는 더위와 물 부족이 마침내 자신을 굴복시켰다고 소리친다. 연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 주인공은 자오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구원을 간청하고 자신의 더럽혀진 모든 소유물을 바친다. 젊은 마법사가 고개를 들자 그의 뒤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파란색 물통들이 드러난다. 그 광경은 엄청난 양의 자원 때문에 신도들을 완전한 충격 상태에 빠뜨린다. 자오첸은 안경 너머로 주인공을 쳐다보며 그의 무거운 죄를 인정하면서도 용서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젊은이에게 그가 새 사람이 되려 하니 신들이 길잃은 어린 양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굴복하여 무릎 꿇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주인공은 사실 냉정한 계산으로 이 사기극을 관찰하고 있다. 자오첸이 단지 모두의 물을 몰수하고 그들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신도들 중 다수가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달려와 윈 아줌마에게 그녀의 손녀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알리면서 장면이 중단된다. 윈 아줌마는 아이에게 교단의 성수를 주었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천샤오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알아본다. 그는 그 여자가 단지왕 할아버지의 물을 훔치기 위해 이전에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진짜 위기에 직면한 윈 아줌마는 교주의 발치에 몸을 던지며 소녀를 구하기 위해 2배의 공물을 바친다. 자오첸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반응하며 신들은 보모가 아니라고 차갑게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물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단지 그녀가 충분히 독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무시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다음날 정오에 진정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교주가 걸어나가자 염소 수염 남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교단의 로고가 새겨진 흰색 완장을 건넨다. 그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신도의 상징으로 그것을 착용하라고 말하며 과거의 죄의 무게를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천샤오는 순종적인 표정으로 완장을 팔에 채우지만 돌아서자마자 그의 얼굴은 조롱하는 냉소로 바뀐다. 그는 자신이 넘겨준 물통에 이미 추적기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흔적을 따라 주인공은 시설 안의 어두운 복도를 통과하며 자신의 공간 에너지를 사용해 잠긴 문을 통과한다. 안에서 그는 고급 음식과 비싼 음료로 가득 찬 비밀 창고를 발견하고 성수가 자오첸이 사치품을 비축하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확인한다. 선반들 사이에 숨어있는 동안 주인공은 교주가 이전 의식에 있던 갈색머리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다. 여자는 창백하고 지쳐 보이지만 자비를 보이는 대신 자오첸은 난폭하게 그녀의 뺨을 때린다. 그는 그녀가 아파 보인다며 질책하고 대중이 계속해서 그의 기적을 믿도록 그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자오첸은 그녀를 쓸모없는 쓰레기라며 이 광경을 무시한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젊은 마법사는 초능력을 가진 실제 인물은 교주가 아니라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발견은 주인공이 상황을 이용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에 어두운 미소가 번지게 한다.
윈 아줌마의 손녀가 열사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천샤오는 안개 낀 밤을 틈타 아파트 건물에 잠입한다. 주인공은 소녀의 침실에 들어가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그 위에서 지켜본다. 그녀의 회복을 위해 젊은 소녀는 그녀의 침대에 물병들을 던져준다. 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소녀는 공포에 질려 깨어나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주인공은 직접적인 소개 대신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답을 원한다면 물을 마시고 밤을 버티라고 차갑게 말한다. 다음날 정오, 약속된 기적을 보기 위해 대성당 밖 햇볕이 내리쬐는 광장에 거대한 군중이 모인다. 자오체는 무대 위에 앉아 불타는 태양의 기운을 사용해 자신의 신성이 58도의 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신도들을 설득한다. 이 광경은 경외의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윈 아줌마 같은 신도들을 성공적으로 속인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사기극을 간파했기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군중 속에 서 있다. 그는 교주가 단지 그의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성 각성자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녀가 열 저항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동안 천샤오는 한 가지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공간 능력을 집중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그녀의 능력 연결을 물리적으로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공간 간섭 때문에 소녀는 갑자기 자오첸에게 자신의 힘을 투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교주는 실제 태양열이 자신을 익히기 시작하자 공황에 빠지고 이를 악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소녀는 두려움에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것을 막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절박해진 자오체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와서 어떻게든 기적을 유지하라고 주인공은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미소를 짓는다. 소녀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로는 광장의 직사광선 아래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인다. 이 순간 소녀는 붉은 눈의 끔찍한 환영과 천샤오가 남긴 쪽지를 기억해낸다. 거기에는 교주를 죽이고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의 의도가 설명되어 있었다. 편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표정은 결의에 차 굳어진다. 그녀는 자오첸의 비명과 모욕을 무시하고 무대에 등을 돌려 주인공을 향해 걸어간다. 그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의 허리에 팔을 감아 새로운 충성을 나타낸다. 주인공은 그녀가 얼마나 빨리 태도를 바꿨는지 재미있어 하지만 소녀는 즉시 자신의 능력의 진짜 본질을 드러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강제 열 방출이라고 불리며 보통 체내의 열을 표면으로 이동시킨다고 설명한다. 이상하게도 상황은 젊은 마법사에게 위험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소녀는 자신의 재능이 머리와 심장만을 겨냥하는 훨씬 더 치명적인 응용법을 드러낸다. 이 중요한 부위에서 순간적으로 열을 추출함으로써 그녀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그를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주인공에게 이 효과를 활성화한다. 이 강제적인 생리적 변화는 천샤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소녀의 눈이 불길한 붉은 빛으로 빛나자 주인공은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허를 찔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젊은 각성자 린징의 비극적인 기원을 드러낸다. 햇볕이 드는 골목에서 갈색 머리 여자가 죽어가는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애쓰며 우는 모습이 보인다. 이 슬픔의 순간은 발코니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며 방해한다. 그 후 기억은 더 어두운 장소로 바뀌고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키우는 부담에 대해 불평하며 머리채를 잡고 난폭하게 공격한다. 그는 단지 자신을 위해 물을 가져오라고 그녀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몸을 팔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포식자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린징이 그의 소나귀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아파트 문이 열리며 자오첸과 그의 부하 2명이 나타난다. 자오첸은 그의 부하들이 학대자를 공격해 벽에 기댄 채 피를 흘리게 만들기 전에 차가운 혐오의 표정으로 그 학대를 지켜본다. 하지만 순수한 친절에서 행동하는 대신 교주는 자신의 숨은 동기를 드러낸다. 그는 떨고 있는 소녀에게 그녀가 죽은 고양이를 되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힘이 신들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광장으로 돌아와서 주인공의 상황은 심각해졌다. 2명의 신도가 천샤오를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의 교주에 대한 무례함으로 보이는 행동을 조롱한다. 이 일시적인 굴복은 젊은 마법사의 눈이 사리를 띠고 가늘어지면서 오래가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주인공은 공기를 가르는 들쭉날쭉한 공간 에너지의 홀을 소환한다. 그 공격은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해서 현장에 피를 흩뿌리며 그를 붙잡고 있던 폭력배를 즉시 쓰러뜨린다. 주인공이 일어서자 주변의 이웃들과 신도들은 완전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그를 악마라고 부른다. 주인공은 그들의 두려움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움츠러든 자오첸을 순수한 경멸의 시선으로 돌아본다. 그는 겁에 질린 구경꾼들에게 이 소위 성직자들이 세상이 끝나기 오래전부터
방화와 갈취를 전문으로 하는 평범한 범죄자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명백한 쓰레기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을 구제불능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이 순간 무창이 도착하여 주인공에게 그 집단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두꺼운 정보 뭉치를 건넨다. 이 폭로는 군중, 특히 윈 아줌마에게 동요를 일으킨다. 그녀는 손녀 아링이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윈 아줌마는 처음에 이 회복을 자오첸의 공으로 돌리려 하며 자신의 기도가 아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군중에게 악마 천샤오를 쓰러뜨리라고 촉구한다. 어린 소녀는 할머니와 이웃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그들이 제정신인지 묻는다. 아링은 앞으로 나서 주인공을 변호하며 그를 똑바로 가리키고 진실을 밝힌다. 그녀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도들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대신 지난밤 몰래 그녀를 찾아온 것은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오빠였다. 회상 장면은 주인공이 그녀의 창틀에 앉아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킨 전해질 음료를 제공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아링은 군중을 향해 소리치며 그의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미신에 의존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포장도로 위로 쓰러지자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자 자오첸은 이성을 잃고 광적인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권총을 꺼내 쓰러진 소녀와 주인공을 향해 겨누며 그들을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는 총을 발사하지만 총알은 목표물에 결코 닿지 않는다. 교주가 충격에 빠진 사이 천샤오는 소용돌이치는 공간 에너지 원반으로 발사체를 잡아챈다. 주인공은 지루한 표정으로 갇힌 총알을 살펴보며 나중에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자신의 총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오첸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드러낸다. 그는 파란색 주사기를 꺼내 자신에게 혈청을 주사하는데 주인공은 그것이 린 교수의 뒤틀린 작품임을 즉시 알아챈다. 약물 때문에 교주는 끔찍한 변신을 겪고 그의 몸은 거대한 근육질 거인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젊은 마법사에게 달려들며 자신의 새로운 면역 강화제에 대해 웃는다. 변이 된 자오첸이 주인공을 강력한 베어허그로 잡으면서 싸움은 육탄전이 된다. 필사적인 자살 공격으로 거인은 주인공을 자신과 함께 돌 광장으로 끌고 내려갈 작정으로 높은 발코니에서 추락하며 내린다. 자오첸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에 대해 소리치며 한때 학계 엘리트들에게 연구를 도둑맞은 고군분투하는 학생이었음을 밝힌다. 그는 전 지구적 재앙을 자신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준 유일한 것으로 여기며 새로 얻은 힘을 망친 주인공을 비난한다. 주인공은 고속으로 추락하면서도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남자에게 너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땅에 부딪히기 직전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타나 주인공이 공간 도약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해제했음을 알립니다. 그의 몸이 깜박이며 허공으로 사라지자 자오천의 팔은 허공을 잡습니다. 변이 된 교주는 치명적인 충격과 함께 광장 분수대로 추락하며 피가 튀어오릅니다. 근처에 안전하게 서 있는 천샤오는 적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그 남자의 유일한 실수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오천의 비참한 최후에 광장은 숨 막히는 침묵에 빠집니다. 천샤오는 냉담하게 서 있고 그의 공간 능력은 살아남은 교인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어 그들이 그를 흑마법사라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광적인 비명을 무시하고 그는 오직 의식을 잃은 린징에게만 집중합니다. 빠른 확인 결과 그녀는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전투의 충격과 능력의 완전한 소진으로 쓰러졌을 뿐입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젊은 마법사는 소용돌이치는 포털을 열고 허공에서 물병을 꺼냅니다. 이 자비로운 행동은 남은 교인들, 특히 윤 아줌마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쓰러진 소녀를 가리키며 린징이 교주님을 홀려 비극적인 최후로 이끈 사악한 괴물이라고 소리칩니다. 군중이 그의 길을 막으려 하자 주인공은 살기 어린 붉은 눈으로 모두 비키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불행히도 연장자 교인은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추종자들을 모아 주인공을 애워싸고 찬양의 노래로 젊은이의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인들은 손을 잡고 광신적인 원을 만들며 쓰러진 신에 대한 강렬한 헌신으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합니다. 천샤오는 이 맹목적인 숭배의 모습이 짜증스럽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끝내기 위해 그는 거대한 공간 충격파를 발산하여 교인들을 격렬하게 날려버리고 그 자리는 피로 얼룩집니다. 주변이 정리되자 주인공은 막 깨어난 린징 곁에 쪼그려 앉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현재의 쇠약한 상태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마셔야 한다고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파괴된 모습에 멍해진 소녀는 자오첸의 행방을 묻고 천샤오는 그가 죽었다고 퉁명스럽게 알려줍니다. 시체를 마지막으로 볼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할머니를 외치며 광장으로 달려오는 아이링 때문에 상황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윤아줌마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졌고 자신을 구해줄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서 그녀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이링은 그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소녀는 놀라울 정도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에게 안겨 그녀는 무지한 믿음을 위해 삶과 가족을 포기한 할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염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선언합니다. 그날 저녁 호화로운 안전가옥에서 린징은 교주와의 복잡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녀는 한때 자오천을 구원자로 여겼지만 그가 공포와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착취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았다고 인정합니다. 주인공은 그 남자가 종말 전에는 엘리트 집단에 끼지 못했고 종말 후에는 각성자가 되지 못한 채 원한에 가득 차 죽은 한심한 실패자였다고 지적합니다. 린징은 그의 범죄에 공범이 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자유를 준 젊은 마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링은 교주가 왜 린징처럼 예쁜 사람을 쐈는지 물으며 침울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린징은 교주가 정말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합니다. 교단이 해체되자 천샤오는 장기적인 생존으로 초점을 돌립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생존자들을 내려다보며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비축된 물을 모두 차지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권위 있는 태도로 군중에게 연설하며 자신의 엄격한 명령을 따르는 한 물자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동료인 무창이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동안 주인공은 이미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을 실행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주인공은 공식 경고 표지판으로 아파트 건물을 봉쇄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그는 현재 관리팀에게 물을 대가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통해 건물 전체를 넘기도록 강요합니다. 무창은 그 엄청난 규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지만 천샤오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측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는 건물 전체를 거대하고 뚫을 수 없는 종말의 요새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생에서 천샤오는 기온이 재앙적인 56도에 달하고 지표면 온도가 78도까지 치솟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열 스트레스로 고층 빌딩이 기울고 붕괴하는 것을 보았던 새벽의 공포를 기억하기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상황이 나쁘지만 두 번째 폭염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며 결국 철근을 무르게 만들어 고층 건물이 돌처럼 떨어지게 할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솔선수범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와 법적 서류를 확보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남은 주민들은 그의 판단을 믿고 퇴거에 동의했고 그는 다가오는 종말에 대비해 구조물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개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앵커는 현재 30일간의 폭염이 물러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기온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주인공은 그녀가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열기가 잠시 수그러들자 루어청 사람들은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갑니다. 주인공은 이 짧은 상대적 안락함의 시간이 공사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것을 깨닫지만 먼저 자신의 안전가옥 내에서 몇 가지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젊은 마법사는 소파에서 태평하게 간식을 먹고 있는 아이링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언제 떠날 계획인지 무뚝뚝하게 묻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대신 어린 소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즉시 큰 모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거대한 번개로 태워버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발전기는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태양광 패널은 극심한 더위에 고장나기 때문에 주인공은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인간 배터리를 갖는 것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임을 깨닫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고 신이 난 소녀는 린징의 이사를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주인공은 말 그대로 끓고 있는 세상에서 린징의 열 방출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며 뒤를 따릅니다. 그는 그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물로 이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이링은 집들이 선물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뛰어 올라가고 천샤오는 린징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우연히 샤워를 막 마친 그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둘 다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새빨개지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왜 문이 잠겨있지 않았냐고 물으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린징은 그가 아직 새집 열쇠조차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지적합니다. 초기의 충격이 가라앉아 젊은 마법사는 복도에 서서 상당히 지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린징에게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진지하게 물으며 자신이 자오첸 같은 괴물이 될까 안쪽에서 두려운지 궁금해합니다. 린징은 그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도덕적인 최저선을 지킬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생각에 코웃음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자리를 잡은 후 일행은 힘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창고로 이동합니다. 린징은 물재 분배를 책임지며 이 고된 노동을 자신의 교단 과거에 대한 속죄로 여깁니다. 홀이 정리되자 주인공과 린징은 결국 태블릿 앞에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이제 하나의 팀이 된 그들은 바깥 세상이 느리고 필연적인 붕괴를 계속하는 동안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극심한 더위가 잠시 멈춘 지 7일째 되는 날, 흐릿한 하늘 아래 높은 아파트 건물이 서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두 남자가 보초 역할을 하며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합니다. 이 조직적인 경비는 건물 내에 새로운 질서를 반영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층 주민들은 편안한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2층에서는 왕할아버지가 조용히 식물에 물을 주고 린징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무창과 리위위는 작동하는 에어컨이라는 보기 드문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4층에 아이링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해 주었고 어린 소녀는 그곳에서 게임 콘솔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천샤오는 고층 발코니에 서서 안뜰을 내려다보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기간 동안 내부 회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지만 단지 전체를 위한 진정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평범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마법사는 다음 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의 생각은 아래쪽 차 근처에 모여있는 외지 불량배 무리를 발견했을 때 중단됩니다. 파란 머리의 리더는 건물에 막대한 양의 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습격을 이끌기로 결심합니다. 보스는 오만하고 러청을 하찮은 전리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그냥 그곳을 파괴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계획은 즉시 역효과를 낳습니다. 잠시 후 안뜰은 의식을 잃은 불량배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리더는 완전히 패배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대결을 지배력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침착하게 손목을 조절합니다. 현재 많은 범죄자들이 기후변화를 피해 지방 경계를 넘어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천샤오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과시 결과 지역 및 외부 갱단들은 그의 단지를 멀리 피하는 법을 배웠고 해가 질 때까지 건물은 이례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평화는 잘못된 종류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임시정부 지휘본부에서 흉터가 있는 군 장교는 루어청의 나머지 지역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주거 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립니다. 이곳이 최근 위험한 교단이 소탕된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는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하들이 사소한 갱단 분쟁을 처리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장교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을 따릅니다. 그는 성당의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천샤오가 허공에서 즉시 사라졌다가 옥상에 무사히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한 장교는 즉시 전술팀에게 건물을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밤을 틈타 녹색 군복을 입은 분대가 단지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신중하며 스캐닝 장치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경보를 울리기 전에 전기 그리드 함정을 감지하고 우회합니다. 그들은 한 유닛의 문에 도착하여 해독 장치를 사용해 전자잠금 장치를 통과합니다. 문이 걷어차여 열리자 3명의 군인이 위험한 전투원을 예상하며 소총을 겨눈 채 어두운 아파트로 돌진합니다. 대신 그들은 방 한가운데서 눈을 비비고 서 있는 아이링을 발견합니다. 너무 피곤했던 소녀는 처음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헛것이 보이나 의심한다. 군인들은 아이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지만 지휘관은 방을 확보하기 위해 어쨌든 아이를 제압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실수였다. 아이링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예의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한 그들을 꾸짖는다. 그녀는 강력한 각성자이므로 거대한 전기 아크가 그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그녀가 침입자들을 무력화시키자 4층에서 에너지 파동이 폭발하며 건물 외벽을 환하게 비춘다. 의식을 잃은 군인들 위에 서서 그녀는 정부 요원을 공격한 것에 대해 약간의 걱정을 느끼지만 곧 옛 세상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란에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이 복도에서 나온다. 잠옷 차림으로 한밤중에 소란에 짜증이 난 천샤오는 본능적으로 아이링에게 왜 아직 자기 층으로 돌아가지 않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전술 장비와 군인들의 상태를 보자 그의 짜증은 진짜 충격으로 바뀐다. 아이링이 그를 보며 씩 웃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자 젊은 마법사는 자신의 조용한 삶이 군대에 의해 공식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특수 전술팀과 연락이 두절된 지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군은 주인공의 아파트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다. 지휘관은 탱크 위에 서서 확성기를 통해 천샤오에게 무기를 버리고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한다. 그는 불응시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건물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주민들이 잠에서 깬다. 무창은 침대에서 일어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밖을 내다본다. 자신의 뜰에 탱크 세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른 방에서는 린징이 깊은 걱정의 표정으로 커튼 사이로 엿보며 군대가 왜 이런 대규모 병력으로 왔는지 의아해한다. 왕 할아버지조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를 바라본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천샤오는 모두의 단말기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직접 상황을 처리할 동안 방에 머물라고 지시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군대와 맞서기 위해 홀로 건물 밖으로 걸어나간다. 그는 군인들과 마주하고 왜 한밤중에 자기 집에 침입해야 했는지 설명하라고 묻는다. 지휘관은 군이 이미 성당 사건의 영상을 분석했으며 이제 그의 능력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다. 그는 초능력이 현재의 세계적 위기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자산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주인공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젊은 마법사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군은 최근의 충돌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 제안의 속셈을 간파한다. 그는 지휘관이 자신을 실험실에 가두어 실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초대를 거절한다. 지휘관이 정중한 가면을 벗고 복종을 명령하자 천샤오는 2번 말하지 않는다며 협상이 끝났음을 알린다. 이 반항의 결과로 지휘관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발포를 명령한다. 탱크들이 포탄을 발사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완전히 침착하다. 그는 몸 주위에 구형의 자흑색 공간 방벽을 펼쳐 날아오는 발사체들을 공중에서 붙잡는다. 옆에서 지켜보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중화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마비된다. 자신의 힘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천샤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어둡게 소용돌이치는 공간의 균열을 만든다. 그는 균열이 헬리콥터와 여러 미사일을 삼켜 밤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무기를 돌려주겠다며 군인들에게 말한다. 지휘관은 폭발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주인공이 가진 엄청난 힘의 수준에 경악하며 멍하니 위를 쳐다본다. 우리의 주인공은 보라색 기운 속에서 어두운 실루엣으로 서서 다음 공격은 부대를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지휘관에게 경고한다.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지휘관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최신 기상 보고서를 근거로 최근의 폭염은 훨씬 더 파괴적인 사건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암울한 경고를 전한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젊은 마법사를 바라보며 인류의 생존이 실제로 그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런 영웅심에 대한 호소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성인도 아니고 구원자가 될 생각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그는 세상이 곧 완전한 무법천지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작은 여지를 남긴다. 지휘관은 도움이 너무나 절실해서 거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 그 결과 천샤오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낸다. 그는 지휘관에게 동원 가능한 모든 군사 자원과 공병력을 동원해 자신의 아파트 건물 전체를 거대하고 뚫을 수 없는 종말의 요새로 개조해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다음 날 약속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군용 탱크와 장갑차 부대가 죽어 단지 안뜰로 들어선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안테나를 장착한 녹색 군용 트럭이 아파트 건물을 지나간다. 흉터가 있는 군 지휘관은 의료진을 양옆에 두고 안뜰에 서서 천샤오와 이유유에게 연설한다. 그는 공사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설비에는 군사 기밀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핵심 모듈은 기지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 최종 조립할 것이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상징인 붉은 눈으로 지휘관을 바라보며 주저없이 승인한다. 지휘관이 이유유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며 묻자 천샤오는 그저 오늘 하루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주민일 뿐이라며 질문을 일축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자 군 지휘관은 건물을 가리키며 요새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상세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크레인이 거대한 최첨단 태양광 패널을 지붕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작업이 시작된다. 지휘관은 이 특정 패널들이 기존 설비보다 10배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표준 모델보다 3배의 에너지 저장 및 열 변환 효율을 제공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귀 기울여 듣고 이유유에게 이 사양들을 클립보드에 적으라고 지시한다. 군용 등급의 예비 발전기 설치로 업그레이드는 계속된다. 지휘관은 이 산업용 시스템이 흐린 날씨가 오래 지속되어도 건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부들이 불꽃을 튀기며 강력한 드릴을 사용하자
지휘관은 목록의 세 번째 항목인 복합 장갑판으로 강화된 외벽을 강조한다. 그는 그 재료가 방탄, 방화, 단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괴물조차 떨게 할 만큼 강력하다고 설명하며 흥분해서 미소 짓는다. 지휘관이 그 엄청난 규모의 방어력에 히스테리하게 웃는 동안 천샤오와 이유유는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비서는 왜 군인이 자기들보다 요새에 대해 더 흥분하는지 의아해한다. 이어서 군사팀은 거대한 강화 금속문을 설치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폭 시스템을 장착한다. 천장에는 자동 표적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최첨단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는 독립 위성 통신 모듈로 마무리한다. 지붕 위에는 이제 커다란 위성 접시 안테나가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거대한 광경은 왕 할아버지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목을 끈다. 그는 커피를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사를 지켜본다. 린징과 아이링은 안뜰에 서서 경외감에 차 올려다본다. 어린 소녀는 마침내 비밀기지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린징은 꿈속에 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한편 무창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땀을 흘리며 창문을 통해 그 변화를 지켜본다. 그리고 장면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니터의 데이터를 검토하는 군사 실험실로 전환된다. 한 여성 과학자는 주인공의 체온, 심박수, 세포 활동이 일반인과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그의 몸이 극한의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 지휘관은 쉬운 말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과학자는 재앙이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는 가설을 설명한다. 대신 비정상적인 태양 활동과 자기장 교란이 생물권의 변칙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일부에게 적응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각성 능력의 실제 원천이라고 남성 과학자가 명확히 설명한다. 지휘관은 이것이 미래에는 인간만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자 천샤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다른 각성자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시익 웃으며 지휘관에게 현재 초능력자들을 모집하는 RRC라는 조직이 있다고 무심하게 밝힌다. 그는 합류할 생각이 없어서 그들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언급한다. 이 정보는 지휘관을 걱정하게 만든다. 그는 또 다른 세력이 젊은 마법사의 충성을 두고 군과 경쟁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한 여성 군사 기술자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감시 영상 배경에 있는 얼굴이 나측다고 느낀다. 주인공 옆에 서 있는 무창의 영상을 멈춘 후 그녀는 인사 파일을 불러온다. 그 문서는 무창이 사실 왕안차오라는 남성이며 군비 부서에서 탈영한 고위험 인물로 한동안 행방불명 상태였음을 밝힌다. 그의 몸속에서 세포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 의료시설의 한 과학자는 우리의 주인공이 진정한 각성자의 독특한 체질을 가졌다고 결론 내린다. 천샤오는 이 검사들이 끝나는 동안 금속 검사대에 앉아있다가 마침내 충분한 정보를 모았는지 묻는다. 군 지휘관은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확인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검사대에서 뛰어내려 출구로 향한다. 지휘관이 돌아가는 길에 호위를 제안하는 동안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전화를 받은 후 지휘관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는 즉시 천샤오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군 지휘관은 주인공에게 다가가 왕안차오라는 남자의 디지털 인사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기를 내민다. 사진에는 고위험 실종 대상으로 분류된 엄격한 표정의 짧은 머리를 한 무창의 모습이 담겨있다. 천샤오는 군대 사진 속 동료가 풍기는 다른 분위기에 놀랐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한다. 지휘관은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남자가 우리의 주인공과 함께 죽어 건물에 드나드는 것이 목격된 수배 중인 탈주범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마법사에게 즉시 탈주범을 넘기라고 요구하며 그가 협조하면 다른 주민들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 요구를 묵살하자 지휘관은 공격적으로 변하며 그 남자를 체포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젊은 마법사가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실험실에 무장한 군인 여러 명이 주인공에게 소총을 겨눈다. 협상이 명백히 결렬되었기 때문에 천샤오는 손을 들어 소용돌이치는 공간 에너지의 기운을 소환한다. 어두운 포털이 그의 실루엣을 완전히 삼키고 그는 즉시 방에서 사라진다. 이로 인해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은 완전한 충격에 빠져 빈 공간을 멍하니 쳐다본다. 목표물이 탈출한 것에 분노한 지휘관은 요새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고 천샤오를 제압하고 탈주범을 체포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동원하라고 아파트 명령한다. 건물로 돌아와서 왕 할아버지가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을 알아채자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인다. 근처에 있던 무창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해 권총을 점검한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군인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그가 있는 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건물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고 가동된다. 그 결과
거대한 황금빛 전기가 침입자들을 덮쳤고 병사들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뒤로 튕겨나갔다. 건물의 다른 편, 린징은 소란을 듣고 창문을 열려 했지만 굳게 봉쇄된 것을 발견할 뿐이었다. 방어 프로토콜이 작동 중이니 방에 머물러 달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군용 발사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와 가스가 안뜰을 채우자 왕 할아버지는 아이링을 창가에서 급히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거대한 폭발이 건물 측면을 강타하자 할아버지와 소녀는 두꺼운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왕 할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돕던 군인들이 왜 갑자기 공격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링은 오빠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샤오가 건물의 아래쪽 난간에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며 긴장감이 깨졌다. 그는 침묵의 실루엣으로 아래의 군대를 내려다보았고 겁에 질린 소녀에게 자신의 집을 지키러 돌아왔음을